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국시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마의 뒤에 가려진 숨겨진 천재, 그의 형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제갈량보다 뛰어났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져 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중국 역사 속에서 삼국시대 280년 수많은 영웅과 전설적인 전투, 그리고 치열한 지략 대결이 펼쳐졌던 가장 극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이는 천재적인 책략가이자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한 야망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죠. 하지만 사마이를 말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으로 사마씨 일가와 조이 정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신비로운 형의 정체를 밝히고 혼란스러웠던 삼국시대 속에서 사마씨 가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마 가문, 사마 팔달스마의 위상과 숨겨진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씨 가문의 놀라운 비밀을 살펴볼까요? 사마이만이 이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명문가 중 하나였던 사마 가문은 무려 8형제가 모두 비범한 재능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름 끝에 모두 달다자가 붙어 사람들은 그들을 사마 팔달이라 불렀죠. 이는 곧 지혜와 성공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이 집안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마 팔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랑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장남 사마에즈,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 훗날 진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전략가 사마부즈, 조의 정권의 고위 관리로 활약한 인물 사마규즈, 경달, 정치 감각이 탁월했던 인재 사마순즈, 현달 문관으로서 명성을 얻은 능력자 사마진즈, 사마이를 곁에서 지탱하며 큰 역할을 수행 사마통즈,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던 장수 사마민즈,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촉망받는 인물. 8형제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사마이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탓에 나머지 형제들은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장남 사마랑은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도 삼국지연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인물이죠. 반면 소설 속 사마이는 제갈량과의 지략 대결, 조의 정권 장악 등 수많은 장면에서 주인공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마이의 형 사마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뛰어난 인물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랑 베일에 가려진 첫째 형의 진짜 모습. 사마랑, 자는 파달, 오다. 171년에 태어난 그는 사마이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마방은 후한 말기에 명망 높은 관리로 학문과 인품을 중시하는 가풍을 세웠는데 그 중심에 바로 사마랑이 있었습니다. 사마랑은 어릴 적부터 한해 헌하의 신동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총명함을 보였고 경전, 역사, 예법에 모두 밝아 주변의 어른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늘 겸손하고 절도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고 이런 인품 때문에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동생들의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는 단순히 형의 역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마랑은 동생들을 불러앉혀 그를 가르치고 처세와 원칙을 설명하며 때로는 잘못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며 스승과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 사마에 역시 훗날 나의 학문과 태도의 바탕은 모두 형에게서 배운 것이다 라 말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마랑이 관직에 나선 것은 놀랍게도 12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전시험을 통과해 동자랑 동잠으로 발탁되는데 이는 나라에서 특별히 인정한 영재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랑은 체격이 너무 건장해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조롱과 의심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역사와 제도를 인용하며 자신이 왜 어린 나이에 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시험관들조차 말문이 막혀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그의 총명함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계, 절제된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후한 왕조가 무너져가고 전국 각지에서 군웅이 힘을 겨루던 혼란기, 사마랑은 조조가 새로운 질서를 세울 인물이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조조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출세의 선택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의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조조 휘하에 들어간 그는 특히 민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릴 때 항상 백성들의 삶을 먼저 살폈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농사 기반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억압과 폭력 대신 설득과 규율로 질서를 세우는 그의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오히려 더 빠르게 지역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후 그는 주부, 연주자사, 누조츠씨, 원성령 웬청링 등 중요한 관직을 차례로 맡으며 조조 정권 내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합니다. 각지의 관리와 군사들조차 사마랑이 오면 지역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통치는 안정적이면서도 온화했습니다. 그는 사마에 못지않은 전략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과 야심보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달을 중시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드러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이는 훗날 사마씨 가문이 조조 정권 내에서 입지를 확립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마랑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사마 가문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가 동생 사마의 명성에 가려 잊혀졌을 뿐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랑은 총명함과 덕망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리로 기억된 인물이었죠. 시마랑의 전략적 통찰, 조조를 뒤에서 움직인 숨은 두뇌. 시마랑은 조조가 중원을 통일해 가던 격동의 말기 후한 시대에 누구보다 냉정한 시각으로 정세를 읽어낸 전략가였다. 당시 조조는 원소, 여포, 유비, 장수, 한수마 등등 강력한 군벌들 사이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시마랑은 가까운 약한 세력부터 차례대로 공략하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양의 장수를 먼저 제압하고 이어 동쪽의 원술 여포를 처리한 뒤 서둘러 허창으로 돌아온 유비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전력을 갖춘 뒤에야 강적 원소와 맞서야 한다는 그의 조언은 실제 조조가 따르게 되었고 198년 여포 토벌, 199년 원술 제압, 200년 관도대전 승리로 이어지며 조조가 중원의 패권을 잡는데 결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마랑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조조의 거대한 국가 전략을 설계한 핵심 두뇌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 적벽대전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8년 조조는 형주를 단숨에 손에 넣고 남하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하지만 북방군은 장거리 원정과 연이은 전투로 지쳐 있었고 남방수전에 익숙하지 않으며 계절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이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읽어낸 이는 시마랑과 가후 두 사람뿐이었다. 시마랑은 군을 즉각 투입하는 대신 병사를 쉬게 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겨울에 역병이 지난 뒤 손유 연합이 내부 갈등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상대가 스스로 흔들릴 때 공격해야 진정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은 여러모로 탁월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조조는 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조조는 서둘러 적벽으로 진군했고 시마랑이 경고한 그대로 대규모 화공과 병사들의 대량 전염병으로 참패했다. 이 패배는 조조의 중국 통일을 가로막았고 동호와 촉한이 세력을 공고히 하며 삼국 정립의 장기전이 시작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삼국지연에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시마랑의 이름을 거의 삭제하다시피 했다. 모든 통찰을 가후에게만 집중하며 시마랑의 선견과 용기를 역사 속 뒤편으로 밀어낸 것이다. 하지만 삼국지와 위서 등 정사 기록에서는 시마랑의 역할을 분명히 적고 있으며 그의 전략적 통찰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제갈량이나 시마에 못지않게 정세를 꿰뚫어본 인물이었다. 217년 그는 장합 청패 등과 함께 동한 정벌에 나섰다가 전염병이 퍼지면서 병에 걸렸다. 전선에서 약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보다 병사들에게 약을 먼저 쓰게 하라며 사양했고 결국 46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생을 마쳤다. 죽음을 앞두고도 조위에 대한 충성과 검소한 장래를 당부하며 마지막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조조 진영의 큰 손실이었고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조조의 남정 전략이나 훗날 시마씨 가문의 권력 상승에도 또 다른 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시마랑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이유는 삼국지연의 극적 구도 때문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는 뛰어난 민정 능력과 전략적 통찰 그리고 강직한 품격을 겸비한 보기 드문 인재였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당시 조조가 의지한 숨은 책사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국시대를 관통한 심화 가문은 심화랑과 심화의 같은 걸출한 인물들을 통해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전쟁과 정치에서 발휘한 탁월한 능력, 왕조를 뒤흔든 야망, 그리고 끝내 진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굴곡까지 그들의 역사는 중국사 속에서도 유난히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종 잊혀지는 심화랑은 심화 가문의 모든 사람이 야심이나 권모술수로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공적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정의와 책임, 그리고 인간됨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